민주당의 압승으로 공명 여당이 탄생한 셈인데 사실 180석이 개헌 빼고는 다 할 수 있는 의석이잖아요. 더민주와 더시민 합쳐서요. 네, 그러면 이제 21대 국회가 개원을 하면 5월 말에 개원하면 네. 이제 민주당이 가장 먼저 추진할 게 뭘지 궁금하거든요. 저희가 이 180석 가까이 했습니다만 네.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책임감과 이 겸손함을 잊지 않겠다라고 이제 계속 말씀을 드리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네. 어쨌든 간에 이 코로나 사태가 현재는 전염병입니다만은 이것이 이제 끝나고 나면은 경제적 문제로 이렇게 돌아올 수밖에 없습니다. 네네. 이 상황을 극복하기 위해서 어쨌든 재정 투자라든가 네. 또는 뭐 자영업자들에 대한 지원책, 뭐 특화 산업들 이런 것들을 중점적으로 하기 위해서 산업적인 정책들을 한번 다시 돌봐야 되지 않나 네. 이런 생각이 들고요. 예. AI 기반의 뭐 4차 산업 이런 부분들도 저희가 중점적으로 해야 될 것 같고요. 실제로 선진국으로 넘어가기 위해서는 이 전통적 제조업이 또 스마트화돼야 됩니다. 네네. 이런 부분에서 또 스마트 팩토리 이런 부분들도 좀 집중적으로 봐야 될 것 같고요. 또 한편으로는 최근에 우리가 이제 개헌을 하려고 하다가 이제 여야 합의가 되지 않아서 이제 뒤로 미뤄졌는데요. 예. 개헌하겠다는 이야기는 아니고요. 예. 개헌의 주요 내용들이 이제 지방 분권이었는데 지금 수도권이 면적이 한 15%, 16%밖에 안 되는데 인구는 50% 이상이 살고 있습니다. 네네. 이런 과밀화라든가 지방 분권, 지방의 균형 발전 이런 이슈들도 관심을 갖고 여당으로서 처리해야 될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네. 이 부분도 좀 궁금해요. 총선 이후에 당내가 이제 어떻게 좀 변화가 될지도 궁금한데 이해찬 당대표의 임기가 이제 8월에 네네. 끝나잖아요. 네네. 그러면 이제 앞으로 이 유력한 당권 주자 좀 어떻게 보시는지요? 이미 이 선거 기간 중에 이제 당대표 출마를 선언하신 분들이 몇 분 있으시죠? 아, 그래요? 예. 송영길 의원 같은 경우에 출마 의향을 밝히신 걸로 알고 있고 예. 네. 그다음에 뭐 저도 정확치는 않습니다만 네네. 이렇게 은연중에 그런 뉘앙스를 풍기신 분이 이 홍영표 의원이라든가 예. 우원식 의원님 네. 이런 분들도 있고 그리고 또 이인영 원내대표가 나오실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네. 원내대표로서 실제로 잘 이끌었기 때문에 네. 충분한 아마 자격이 있다. 뭐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또 한 가지가 사실 국회 운영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게 국회의장이잖아요. 네네네. 그런데 이번에는 뭐 압승을 했기 때문에 국회의장 차지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큰 어려움이 없을 것 같은데 네네. 국회의장 후보로 당내 거론되는 분들 계신가요? 국회의원들은 기본적으로 이제 의장들은 이 다선 의원들이 하는 게 관례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현재 제가 알기로 최다선 의원이 이제 박병석 의원으로 알고 있고, 예. 그 다음이 아마 수원의 김진표 의원님 정도로 이렇게 알고 있는데요. 네. 그분들 외에는 당장 떠오르지 않는데 아마 그분들 정도에서 이렇게 좀 합의되듯이 좀 분위기를 좀 모아지지 않을까 네. 이런 기대를 한번 해봅니다. 네. 그렇군요. 원내대표로도 좀 거론되는 분들이 계신가요? 원내대표는 보면은 늘 이렇게 한번 떨어진 분들이 계속 나오시는데요. 예. 김태년 의원도 지난번에 굉장히 좀 아쉽게 떨어지셨고, 네. 윤호정 의원 뭐 이런 분들도 계시는 것 같고. 잘 모르겠습니다. 저기 나오네요. 저기 노무현 의원도 나오셨고, 전해철 의원도 있고. 섭섭하실 거예요. 예. 하여튼 뭐, 굉장히, 참, 풍년입니다. 예, 그렇군요. 정말 뭐 중진 의원들 많이 당선이 됐기 때문에 앞으로 뭐 당대표, 원내대표 그리고 국회의장 어떤 사람이 될지도 참 관전 포인트가 될 것 같은데 사실 뭐 미래통합당 같은 경우는 아까 뭐 당 지도부 문제에 대해서 간단히 조금 언급을 하긴 했지만 당장 여러 갈래 방법이 있을 수 있을 것 같아요. 뭐 비상대책위원회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꾸릴 수도 있고 뭐 새로운 원내대표를 선출해서 당대표 직무대행을 하다가 조기 전당대회를 할 수도 있을 것 같고요. 어느 방안이 제일 유력해 보이시나요? 4년 전에는 이제 당선이신 분으로 정진석 의원을 원내대표로 선출해서 그분에 의해서 김효옥 혁신 비대위가 출범을 하고 그렇죠. 그런 과정을 있었는데 그때 김효옥 혁신 비대위는 좀 약했습니다. 그때는 그리고 우리가 여당이었었어요. 근데 지금은 완벽한 야당입니다. 네. 완벽한 소수당으로 전락한 상황에서 비대위가 됐던 뭐가 됐던 간 가장 중요한 것은 네. 이 당을 추스르고 다시 세울 수 있는 강력한 리더십을 부여받을 수 있는 형태의 지도부가 들어서야 한다. 네네. 그래서 누가 됐든 간에 가장 빨리 비대위 체제를 구성하고 그 비대위 위원장에게 많은 권한을 부여하는 그런 합의가 먼저 필요하지 않느냐. 네네. 이런 차원으로 고민을 해봅니다. 네. 정말 어떤 인물이 있을까요? 뭐 떠오르는 분 계신가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정말 저희 당과 함께 하실 분들이 내부에서는 없다고 보고 이제 외부에서 오셔야 되는 입장인데 네. 뭐 김종인 위원장 생각이 제일 많이 들고요. 근데 본인은 오늘 아침에 얘기를 들어갈 때 할 생각 없다고 그러더라고요. 본인이 하겠다고 말씀하시기는 어려울 겁니다. 예. 제가 말씀드렸듯이 뭔가 합의에 의해서 그분을 모시고 온다면
안 될 일 없죠. 네. 네. 변호사님, 그런가 하면 이번 선거 이후에 이제 뭐 이낙연 위원장이 대권 주자로 좀 공고히 했다 이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 좀 새롭게 여권 잠룡으로 떠오르는 분 계실까요? 일단은 이낙연 지금 당선자라고 표현을 하겠습니다. 굉장히 네. 유력하다라고 보이고요. 이번 총선에서 굉장히 절대적인 역할을 했다라고 보이고 더군다나 종로에서 격차를 이렇게 벌리면서까지 호남의 이제 민주당의 흐름을 바꾼 것이 이낙연 당선자의 역할이라는 건 누구도 부인할 수 없기 때문에 가장 유력한 대선 주자로는 우뚝 쓸 수 있는 상황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요. 예. 여권에는 사실은 대권 주자로서 이제 후보로 나올 만한 사람들이 많고 더군다나 대권 주자 중에 현재 뭐 지자체장을 하고 계신 분들이 있기 때문에 뼈 아프게 어떤 뭐 총선의 참패라든가 이런 여러 가지 흠집이 나신 분들은 별로 없는 상황인데 오히려 이제 야권에서 기존에 이제 대권에 나왔거나 또는 대권에 노려볼 만한 후보군들에서 줄줄이 낙선하는 방향들이 있어서 향후에 신인들로 어떻게 채워질지 여부가 조금 관심 가는 부분이고요. 현재로서는 홍준표 전 대표가 부활했기 때문에 홍준표 대표가 이낙연 당선자의 어떤 대척점으로서 역할을 할지 그 부분이 굉장히 주의 깊게 볼 사항으로 보입니다. 네, 여야를 포괄적으로 얘기해 주셨는데 뭐 여당 부대변인께 직접 얘기해 봐야겠죠. 네. 뭐 이낙연 당선이 뭐 날개를 달았다 이렇게 봐야 될 거예요. 이것도 대권주자들도 이제 풍년인가요? 뭐 그렇죠. 뭐 일단은 뭐 이낙연 의원이시네요. 이제 이낙연 의원 당선자가 예. 상대 당의 그 거물 1위 후보를 꺾었으니까 가장 뭐 앞서 나간다고 볼 수 있고요. 한편으로 그 이재명 지사 같은 경우나 김경수 지사 같은 경우에도 그 재난 기본소득 이슈를 만들어줬다는 측면에서 네. 의미 있는 역할을 했고요. 예. 또 눈여겨봐야 될 것은 어쨌든 이광재 전 지사와 김두관 의원이라고 볼 수 있죠. 이광재 네. 지사는 오랫동안 이렇게 자명 기간을 거치면서 산업화와 민주화 이후에 한국이 선진국으로 가기 위해서 어떤 길을 갈 것인가 네. 이런 뭐 오랜 공부를 한 걸로 제가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예. 김두관 의원 같은 경우는 어쨌든 간에 이 지방 분권과 이 지방 세력의 상징으로서 굉장히 의미 있는 분이기 때문에 대권 주자의 폭도 좀 많이 넓어졌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그렇군요. 네. 반면에 야당에서는 이 대선 주자로 꼽히던 분들이 낙선을 했어요. 이제 뭐 대선이 딱 2년 정도 남았는데 어떤 준비를 좀 하고 계신지요? 당을 추스르는 것이 우선인 상태에서 네. 지도부 얘기가 나오지만 결국은 우리가 누구를 기점으로 대선을 맞이해야 되느냐가 가장 중요할 겁니다. 예. 그런데 2년 남은 상태에서 새로운 인물, 우리가 지금까지 생각하지 않았던 인물을 발굴하는 것은 불가능해요. 예. 지금까지 우리가 알고 있는 분들 중에서 누군가를 대선으로 만들어서 우리가 중심으로 뭉쳐야 될 텐데 네네.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2008년 18대 총선 때 보면은 범보수가 197석을 했어요. 예. 지금보다 저희 상황이 조금 낫습니다. 지금의 저희 상황이. 네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4년 후에 패종 얘기가 나왔던 그 시점에서 4년 후에 문재인 당시 후보가 박근혜 대통령이랑 대선을 해서 예. 3.6% 차로 붙었어요. 예. 비슷한 게임을 했단 말이죠. 예. 4년의 시간을 두고 그만큼 쫓아갈 수 있었던 그런 힘이 있었기 때문에 저희도 거꾸로 2년이라는 시간 동안에 충분히 준비를 해서 다음 대선의 승부를 볼 수 있는 그런 준비를 할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충분히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보수가 하나로 뭉칠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됐다는 점에서 이번 패배가 의미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네네. 그런 차에서 2년의 시간 동안 잘 준비하겠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렇군요. 일단 뭐 당권 이제 뭐 대선 아직 뭐 문재인 대통령 아직 그 많은 일을 하고 있는데 뭐 대선도 앞으로 2년 남아서 이 부분도 앞으로 계속 많은 얘기가 나올 것 같은데 이 부분도 참 궁금해요. 민주당 뭐 180석 차지하긴 했지만 열린민주당이 지금 한 3석 정도 차지할 것으로 지금 네네네. 확인이 됐는데 민주당과 열린민주당 이게 국회 21대 국회가 시작되면 둘의 관계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뭐 합쳐질 거란 얘기도 있고 아닐 거란 얘기도 있고 해서요. 뭐 참 이게 모든 게 가능성이 열려 있다고 보는데요. 이 선거 기간 중에 약간 좀 불편했던 점이 있기 때문에 네네. 섣부르게 뭐 당장 합치자 이런 이야기는 뭐 쉽게 하기가 어려울 것 같습니다. 네네. 다만 이 검찰 개혁이라든가 이 권력 기관 개혁 이야기가 나오면은 의견이 좁아지면서 그때 다시 뭐 좀 진전이 있지 않을까 이렇게 좀 조심스럽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요. 네. 지금 민주당과 열린민주당 관계를 얘기하다 보니 제가 또 떠올랐어요. 뭐 대권 얘기도 나오고 했었으니까요. 사실 국민의당도 지금 뭐 크게 선전하지 못했는데 이제 안철수 대표
이 안철수 대표와 이 보수의 미래통합당 앞으로 또 관계가 어떻게 될까도 참 궁금해지거든요. 의미가 있습니다. 국민의당은 네. 이번에 지역구 후보를 내지 않았지만은 비례대표 투표에서 6% 넘는 그런 표를 확보를 했어요. 예, 예. 그 6% 이상 되는 득표는 오로지 안철수 대표 하나를 보고 나온 표입니다. 예. 6%라는 의미가 작지 않다는 것을 감안을 하면 네네. 범보수의 영역으로 문재인 정권에 대항하는 세력이 합친다는 의미에서 볼 때 국민의당의 존재, 안철수 대표의 존재는 정말로 큰 의미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 향후에 정책 상상력을 동원한다면 뭐 좋은 그림이 나올 수 있겠죠. 네. 네. 어떤 그림일지 참 궁금하네요. 네, 이렇게 사실 저희가 지금까지 얘기를 두 거대 양당이죠. 민주당과 통합당 얘기 중심으로 하고 있는데 사실 뭐 총선 결과에서 다른 소수 정당들이 큰 그 결과를 얻지 못해서 그렇기도 합니다. 먼저 저희가 이 다른 기타 소수 정당의 모습들 영상으로 준비를 해봤습니다. 한번 보시죠. 내일부터 본선거 운동 시작입니다. 그래서 저도 이제 10번 번호표를 달고 뛰겠습니다. 우리 정치를 제대로 만들어가자 가기 위해서 그래서 필요한 것이 제3지대에 있는 비례위성정당 경쟁으로 아주 어려운 선거를 치렀습니다. 이제 국민의 뜻을 겸허히 기다리겠습니다. 네, 이렇게 기타 정당들 모습을 봤는데 손정혜 변호사님, 사실 이번 총선에서 이 지역구에서 당선된 정당, 민주당과 통합당을 빼면 정의당 한 당에 불과한데 여기도 한 석밖에 못 얻었어요. 지금 정의당이 여전히 또 소수정당으로 남았는데 어떤 역할을 할 수 있을까 참 궁금해요. 그래도 정의당이 굉장히 어려울 것이라고 예상이 되고 있고 지역구에서 심상정 의원만 지금 거의 4선인데 의미 있다라고 보입니다. 진보정당에서 이런 소수정당이 4선한 거는 최초라고 또 평가가 되기 때문에 네네. 그거부터 노력하셨고 또 표차도 보시면 엎치락뒤치락 굉장히 접전 상태에서 승리를 해서 의미가 있다라고 보이지만 결국은 이번 선거에서 정의당이 새로운 이슈를 선점하거나 어떻게 목소리를 국민한테 인식시켜줄 만큼의 존재감을 부각하는 데는 좀 실패했던 건 아닌가 싶고 네네. 이게 정의당뿐만 아니라 다른 소수 정당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 지역 구도의 회피, 그 강화 그리고 비례대표 이 제도에 대해서 좀 실패해서 운영한 측면에 있어서는 사실 소수 정당의 책임을 묻기보다는 이 선거 제도를 이렇게 운영해온 부분에 있어서 전 정치권이 반성해야 되는 측면이라고 보이고요.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의당이 그나마 소수 정당 중에서는 다수 의석, 가장 많은 의석을 차지할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캐스팅 보트라고 하죠. 그동안 예. 정의당이 이야기하는 의견에 많은 국민들이 귀 기울여 왔기 때문에 이번에 재정비에서 존재감을 부각하고 특히 독자적인 생존력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이번 선거에서 많은 사람들이 의문을 가지고 노력을 해라 이런 메시지를 줬다라고 보면 네네. 이 여러 가지 민주당이나 미래통합당 없이도 생존할 수 있는 이 독립된 어떤 소수 정당의 목소리를 계속 내길 바라고 있습니다. 네. 박부대표님. 네. 사실 이 호남에서 네. 좀 민주당이 석권했잖아요. 근데 민생당 후보들과 많이 맞붙었었잖아요. 네. 민생당 한 석도 못 얻을 거라 예상은 하셨어요? 대충 예상은 했습니다. 아, 예상은 되셨군요. 이게 예. 시대적 흐름이라고 봐야 되는데요. 사실 네네. 민생당 하시는 분들이 대부분이 이제 뿌리가 우리가 이제 비슷합니다. 그러니까요. 비슷하신데 이제 선수도 많으시고 네네. 옛날 정치를 이제 하신 분들이고 네. 또 우리 내부에서 이렇게 표현을 하자면은 좀 지역적 특수성에 기대어서 정치를 하신 경향들이 있었기 때문에 네. 이번에 아마 이 시대적 흐름 속에서 좀 뒤로 물러설 상황이 오지 않을까 뭐 예측을 하고 있었습니다. 아, 그래요? 네. 손정혜 변호사님. 어쨌든 지금 예측을 하셨다는 분들, 뭐 예컨대 정동영, 박지원, 천정배 의원 이런 나름 거물급 인사들이 모두 낙선을 했고 교섭단체였던 민생당이 완전히 사라졌다. 변호사님 좀 어떻게 보세요? 그 민생당이 사실은 이번 선거에서 어떤
그 후보를 선정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사천 논란, 여러 가지 공천 잡음이 굉장히 있었던 측면들이 있고요. 그랬군요. 그리고 전국적인 이슈에 있어서 제대로 된 어떤 그 정책적인 어떤 제안을 하지 못하고 말씀하신 것처럼 지역에 좀 기대서 선거를 하려는 여러 가지 목소리가 있었고요. 특히 손학규 대표와 둘러싸서 여러 가지 공천 잡음이 일어났던 것이 유권자들의 표심을 잡기엔 굉장히 어려웠던 것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고 네. 그런 면에 있어서는 이 지금 거론되는 유력한 정치인들은 우리 정치의 어떤 자원이기 때문에 완전히 은퇴한다라기보다는 또 다른 모습으로 또 민주당과 어떻게 의견 조합을 해서 다음에 또 긍정적으로 표를 받을지에 대해서 고민이 필요한 게 아닌가 합니다. 네. 안철수 대표 이야기도 좀 해보면요. 대변인께서 뭐 의미 있는 득표라고 말씀을 해주시긴 하셨지만 4년 전 그 녹색 돌풍에 비해서는 결과가 좀 미진하다 이런 이야기도 있는 것 같습니다. 4년 전에는 호남을 기반으로 네. 그렇게 총선을 했기 때문에 38석을 얻을 수 있었던 거고요. 지금 네. 안철수 대표는 지역 기반이 전혀 없는 상태고 네. 또 본인 계열이라고 생각되는 많은 분들을 통합당에 이렇게 출마시키는 그런 수를 뒀어요. 예, 예. 결과적으로는 이렇게 완벽한 양당 체제 그리고 거대 여당 개헌을 빼고 뭐든지 할 수 있는 180석 이상을 장악하고 있는 거대 여당이 국회를 지배하고 있는 상황에서 예. 안철수 대표 입장에서는 정치적으로 움직일 수 있는 공간이 없다고 봅니다. 솔직히 얘기하면. 네, 네. 그렇다면 안철수 대표의 선택이 어디가 될 것인가는 당연히 답이 나오리라고 봅니다. 예. 거기에 맞춰서 저희 당도 같이 보조를 잘 맞추는 그런 노력이 필요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그렇게 되리라고 기대합니다. 네, 송 변호사님, 그래도 지금 뭐 국민의당 의석수는 물론 적기는 한데 이 당선자 면면을 보면 이제 이태규 의원 같은 경우는 뭐 얼마 전에 전직 의원이 됐고 뭐 권은희 의원 이런 현직 정치인 출신들이 비례대표로 많이 들어왔어요. 숫자는 적지만 이 향후 대선 주자로서의 어느 정도 그래도 역할은 할 수 있다고 좀 보실까요? 미래통합당이 현재 지금 대권 주자들이 줄줄이 낙마하는 바람에 조금 후보군이 조금 부족해지는 기근 현상이 있을 수 있는데 안철수 대표가 거기에서 적절하게 역할을 할 수 있다라고 보입니다. 워낙 상징적인 인물이고요. 대권 주자로서 많은 국민들에게 또 표심을 받았던 전력들이 있기 때문에 이 보수의 가치를 제대로 살린다라고 한다면 당의 색깔과 상관없이 당의 이름과 상관없이 보수 진영에서 특별한 노력을 할 수 있는 여지는 분명히 남아있는 것이 아닌가 생각이 들고요. 네. 이번에서 조금 전략적으로 실패했던 것은 보수의 가치를 살리기 위한 여러 가지 좀 메시지들을 우선으로 선거운동을 했으면 좋았을 텐데 네. 아무래도 이제 국토 종주, 이렇게 달리기, 마라톤이 국민들에게 위기의식에는 좀 닿지 않는 측면이 있어서 네네. 조금 더 선전했을 수 있는 가능성은 충분히 있었는데 좀 아쉽고요. 그런 면에 있어서는 앞으로 이 보수 진영에 비어있는 공간에 들어와서 또 많은 역할을 해주시길 기대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요. 사실 이게 뭐 국민들에게 마지막으로 하는 얘기가 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거대 양당으로 이제 국회가 재편이 됐기 때문에 저희 20대 총선, 20대 국회 때처럼 또 싸움만 더 하지 않을까 이런 사실 걱정 많이 돼요. 그래서 먼저 이제 유권자의 눈으로 우리 손 변호사님 얘기 먼저 이런 우려에 대한 얘기 그리고 여당, 야당 얘기 한번 마지막으로 들어볼게요. 저는 걱정되는 것이 원래 의회 정치라는 게 토론하고 의결권 행사에서 어떤 의견을 수렴해 가는 과정인데 이제는 거대 야당의 거대 여당 때문에 아예 장애 투쟁이 일상화된 모습을 보일까 봐 좀 우려되는 측면이 있습니다. 야당이요? 네, 의결권 투표권으로는 어떻게든 이 여권의 어떤 의사결정을 저지하기 어렵기 때문에 네. 과거에 이제 조금 우리 국민들이 좀 싫어하는 단식 투쟁이라던가 네. 이런 모습들을 보여서 좀 문제 해결보다는 좀 싸움의 장기화 이것이 좀 우려돼서 이것은 결국은 집권 여당이 좀 풀어가야 되는 문제이죠. 토론과 양보와 화해와 네. 또 설득의 과정을 거치는 의회 정치를 하길 바라고 있습니다. 네, 우리 유권자 얘기 들어봤습니다. 먼저 여당 얘기해 주시죠. 어제 이낙연 총괄선대위원장 인터뷰를 보시면요. 네. 표는 이걸수록 고개를 숙인다. 이런 아주 겸허한 자세를 보여주셨기 때문에 그런 일은 없을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지난 20대 국회 마지막에 보인 모습은 사실은 황교안 대표와 나경원 원내대표에게도 상당히 책임이 있다고 봅니다. 네네. 외통수를 들고 나왔기 때문에 또 그런 상황들을 서로 연출할 수밖에 없었는데요. 좀 야당도 혁신해서 건전한 비판 세력으로서 자리 잡아주신다면 대화와 타협으로 이 코로나 국난을 극복하고 우리가 어릴 때부터 꿈입니다만은 대한민국이 선진국이 되는데 같이 동반자라서 한 발자국 앞서가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네. 우리 야당은요? 의석수가 너무나도 적은 야당 입장에서는 대화 타협으로 뭔가가 이루어진다는 것을 가장 원해요.
예. 그게 안 되기 때문에 장외투쟁을 할 수밖에 없었다는 것. 야당 오래 해보셔서 아시잖아요. 네. 그런 상황을 아신다면 여당이 이제 정말로 엄청나게 큰 거대 여당이 됐으니까 대화와 타협이라는 말씀하신 그 정신을 정말 잘 구현해 주신다면 저희 당은 장외투쟁할 생각 없을 겁니다. 네. 21대 총선이 어떤 모습이 될지 기대되는데요. 총선 결과와 의미 그리고 향후 전국에 미칠 영향까지 분석해 봤습니다. 세 분과는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